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나라가 서로 분열하지 않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진우가 공영방송인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조롱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KBS 공영노조는 공영방송의 품위와 미덕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며 비판했습니다. 라인자산운용 사태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검찰에 모종의 거래를 제안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전자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봉현 폭로의 신빙성을 처음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말을 신뢰하는 추미애를 향해 범죄자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일갈했습니다. 친노인사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평검사가 조금 비판했다고 장관이 SNS에 그런 글을 올리는 것은 경박한 짓이라고 본다며 추미애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위해 진행한 전당원 투표가 민주당 당규상 유효 투표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은 늘상 민주를 외치던 집권 여당이 당내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며 절차적 하자로 원천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1월 3일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와 함께 활기찬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랭커입니다. 대법원에서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서울 동부구치소에 다시 수감됐습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미 1년 정도를 구치소에서 보냈던 이 전 대통령은 만기 출소할 경우 앞으로 16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직접 육성으로 전하는 이른바 골목 성명은 없었고 이 전 대통령은 자택을 떠나기 전 측근들과 가족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수용생활 잘 하고 오겠다며 나는 구속할 수 있어도 진실을 가둘 수는 없다는 믿음으로 이겨내겠다. 또 나라가 서로 분열하지 않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전 대통령이 어제 현 정권을 향해 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여러모로 심신이 지쳐있는 우파 진영을 향해 투쟁 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 영상에 달린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티격태격할 때는 그렇게 밉더니 저렇게 되고 보니 마음이 짠하다라는 댓글을 어느 구독자님께서 달아주신 것을 봤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리고 계십니까?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출신 성분은 우파와는 거리가 멀죠. 아시다시피 이 전 대통령은 65년 당시 고려대 상대 학생회장으로 학생 시위를 주도하다 반년간 복역을 했고 6.3 동지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6.3 동지회는 박정희 군사정권에 반대한 운동권 출신 인사들로 구성이 됐죠. 그래서였을까? 이명박 대통령 하면 생각나는 것 중 이런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전혀 근거 없는 말을 퍼뜨리고 좌파 세력을 중심으로 족발한 2008년 광우병 사태 때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 뒷산에 올라 아침 이슬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문재인이 최근 코로나를 이유로 자신을 반대하는 광화문 집회를 공권력으로 틀어막은 것과는 너무나 대비되는 나약한 모습이었죠. 저희처럼 이명박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권 후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된 우파 정당의 대통령이었지만 때문에 지난 10년 좌경화된 나라를 바로잡아야 할 소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을 타도의 대상이 아닌 타협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문재인이 집권하고 단 1, 2년 만에 적폐몰이를 하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 사람들을 모조리 감옥에 쳐넣은 그런 패기의 반만이라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께서 보여줬더라면 그 후임 정권인 박근혜 정부도 조금은 부담을 덜 느꼈을 테고 또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친박과 친이가 똘똘 뭉쳤더라면 정권을 뺏기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즉 520만 표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당선된 이명박 전 대통령 앞에는 김대중 노무현 좌파 정부 10년간 좌경화된 국가 정체성을 바로잡아야 할 시대적인 책무가 놓여져 있었지만 이 전 대통령은 좌파들과 정면 승부를 피하고 중도 실용 노선을 지향했습니다. 저는 이 점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까지 감옥으로 보내버렸으니 문재인 정권이 추진해온 이른바 적폐청산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드디어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가 있고 대한민국 우파 진영의 참담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현 집권 세력이 건국과 산업화라는 정통성을 계승하고 있는 박근혜, 이명박 두 우파 출신 대통령을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있겠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 동안 음으로 양으로 성장해온 386 주사파 출신 운동권들이 대거 대한민국 정계를 주름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참혹한 현실을 직감하고 이를 타산지석 삼아야 합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좌파 세력의 득세에 대한 반작용으로 애국우파 진영의 저항도 나름 세력화되고 나름의 성과도 있어 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진 토대를 어떻게 대중화시키고 또 완성화시키느냐에 대한 과제가 남아있죠. 그 중심에 바로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이해찬이 말한 대로 20년 장기 집권의 길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여건이지만 모두들 으쌰으쌰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의 대통령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곧 좋은 날 돌아올 테니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잔치국수를 먹는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조롱하는 일종의 퍼포먼스였죠. 누가 봐도 경솔하기 짝이 없는 짓이었고 몇 년 후 노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자 조원진 의원의 보좌관이 똑같이 안가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수감되었던 어제 이를 조롱하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노회찬과 조원진 의원의 보좌관은 개인적인 SNS를 이용한 반면 어제 논란이 되었던 건 조롱을 뛰어넘어 이런 조롱 섞인 발언이 공영방송인 KBS에서 나왔다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방송인 주진우였습니다. 주진우는 KBS 일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주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제보한 김종백 씨와 전화 인터뷰를 연결했는데요. 인터뷰 막바지에 존경하는 이명박 각하께로 시작하는 편지를 낭독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편지에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을 조롱하는 표현이 담긴 표현들이 여럿 발견됐습니다. 다음은 주진우가 읊은 편지 내용의 일부입니다. 다짐했습니다. 얼른 이분을 감옥으로 보내드려야지 생각했습니다. 각하, 무상급식을 위한 MB 프로젝트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신기의 도수를 부릴까봐, 감옥에 갔다가 또 나올까봐 정말 제가 감옥 가는 재판을 받을 때보다 더 떨렸습니다. 오늘 아침 대법원 판결을 보고 오늘 하신 말씀 역시 각하다웠습니다. 법치가 무너졌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그 말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법치가 MB 때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진실을 반드시 밝혀서 해외 비자금 반드시 찾아와서 그거 다 바치겠습니다. 명령으로 삼겠습니다. 각하를 거울 삼아 더욱더 꼼꼼하고 치열하게 살겠습니다. 이 땅의 정의를 위해서 각하 17년 깜빵 생활 건강하고 슬기롭게 하셔서 만기 출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각하 96살 생신 때 뵙겠습니다. 보셨다시피 이 전 대통령의 재수감을 조롱하는 글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문제는 이런 발언들이 개인 SNS나 유튜브 등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의 전파를 타고 고스란히 전달이 됐다는 점입니다. 이런 발언들이 그대로 방송되면서 KBS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KBS 공영노조는 성명을 내고 공영방송의 품위와 미덕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며 비판했는데요. 공영노조는 주진우의 편지는 조롱과 빈정거림, 자신의 견해는 무조건 옳다는 오만과 편견, 상대방의 행위는 모두 잘못된 것이고 자신들은
그들을 단죄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사람이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오만과 독선의 함정에 빠질 수는 있다. 그런데 공영방송 KBS가 그런 자들의 도구가 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또 노조는 공영방송이 마땅히 견지해야 할 품위, 절제의 미덕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버리고 사실상 정권을 기획한 그룹의 일원이 자기 멋대로 편견과 조롱을 이렇게 마음껏 발산하는데 KBS가 도구로 사용되도록 허용하고 조장했다. 제정신인가 라면서 주진우의 배설은 이 사회를 찢어놓고 있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고 상처를 더욱더 크게 벌릴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조는 주진우를 앞세우는 KBS가 권력의 주구 사냥개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주진우와 같은 황색 저널리즘을 용인하는 한 KBS의 시사 보도는 영원히 주구 저널리즘의 낙인을 면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이따위 식으로 정권의 충견 노릇을 자처하면서 수신료 현실화를 논하는 것 역시 허황된 망산이라는 것 역시 알아야 할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평검사들이 지난달 29일부터 4, 5일 연속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개혁의 진위를 묻고 있는 이번 사태는 검찰 내부에서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검찰청에서는 간부회의 도중 평검사들의 실명 댓글 행렬이 언급이 됐고 수뇌부가 직접 검사들의 뜻에 깊이 공감한다. 사태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힌 곳도 있다고 합니다. 추 장관을 향한 비판에 동참한 검사들의 숫자는 어제 300명에 가까워졌는데요. 전체 검사의 숫자가 2,200여 명임을 고려해 퍼센테이지로만 놓고 보면 여전히 10% 남짓이지만 이 비중을 마냥 낮은 수치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여간에서는 움직이지 않는 검찰 조직의 보수적인 특성, 또 평검사들의 순수성을 훼손할까봐 나서지 않고 있는 검찰 내부의 물밑 여론까지 감안하면 이번 사태가 범상치 않다라는 건데요. 익명을 요구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검사 사회에서 드러난 10%는 사실상의 90% 이상일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일개 평검사의 진언에 대해서도 과거 행적을 문제시하고 좌표를 찍어 마녀 사냥을 하는데 수사 이력이 많은 이들은 동조하고 싶더라도 논란을 우려해 조심스러워하기 때문에 실상은 더 많은 검사들이 부글거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번 검사들의 집단 항명 사태는 추미애 장관으로서도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게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보통의 장관이라면 또 보통의 정부 여당이라면 검찰 내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에 나서야 하는 것이 지당하지만 이 정권의 특유의 독재스러운 모습이 또다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들이 직접 나서면서 댓글을 단 검사들을 개혁에 저항하는 특권 검사라며 맹비난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검사와의 대화 그리고 그 이전 5.16 군사혁명까지 끄집어냈습니다. 보도에 강혜국 기자입니다. 추 장관을 향한 비판에 동참한 검사들의 숫자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사들과의 소통보다는 찍어 누르기를 선택했습니다. 민주당이 검사들의 커밍아웃을 집단 항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인데요. 이들의 발언을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반성이나 자기 비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아직도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일부 특권 검사 집단들의 잘못된 개혁 저항입니다. 마치 일선 사단장들이 육군 참모총장의 휘슬 하나로 다 모여서 항명하듯이 5.16 군사쿠데타 때 우리가 목격했던 우리 역사 속의 일부였습니다. 이명박의 거짓말은 덮어주고 노무현은 벼랑으로 몰아붙였던 정치적 편향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검찰 내부 게시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는 글에 동조 의사를 밝힌 검사들을 특권 검사로 규정하고 검찰개혁 저항 세력이라는 프레임 걸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검사들의 이런 특권 의식 때문이라도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설파하고 있는데요. 문바들의 좌표 찍기가 있었는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인사권 감찰권 행사를 비판한 검사들에게 사표를 받으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개시 3일 만에 3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국민청원 답변 요건인 20만 명 동의 충족에 따라 청와대의 답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희국입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경박한 짓이라는 강한 어조로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또 유 전 총장은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선거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명분이 없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어제 있었던 유인태 전 사무총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평검사가 이제 그 조금 했다고 해서 장관이 그런 SNS에 그런 올린 거조차가 너무 경박한 짓이라고 저는 봅니다. 원래 자고로 말 한마디나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생각하라는 게 서양 속담에도 있고 우리 속담에도 있어요. 근데 이거 좋아하는 사람, SNS에 좀 중독된 사람들은 저게 또 분초를 다투잖아요. 남보다 먼저 해야 되고. 그래야 먼저 기사가 생각하기 전에 그냥 한마디 해야 되는데 전 저런 책임 있는 데 있는 사람들은 제발 SNS 활동 좀 중단했으면 좋겠어. 실질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명분과 실리 중에 원래 정치는 명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한도 이번 한 번은 그 당원을 한번 지켜보고 야 이러니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그 후에 당원을 개정했다고 그러면 몰라도 그리고 저 당원을 만들 때 저도 현역 의원으로 있을 때입니다.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그 당시에 저거에 대해서 좀 논쟁이 없었어요. 아무도 얘기한 사람이 없어요. 저걸 했을 때 워낙 명분이 강한 그리고 또 누차 상대당이 후보 낼 때는 내지 말아야 된다고 해왔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이의 제기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라도 그게 말이 되냐 정당이 후보를 안 낸 무공천을 한다는 게 이런 논쟁 끝에 된 것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아무 이의 제기도 없이 그렇게 통과해 놓고 지금 와서 이제 손바닥 뒤집듯이 저렇게 뒤집는 거는 전 너무 명분이 없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비례위성정당 그거 만든 것도 아주 천벌받을 짓이라고 해놓고 천벌받을 짓을 했던 거 아닙니까? 위성정당 만든 거. 전 이번에 이 당원 뒤집은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앞에 항상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죠. 바로 원조 친노인데요. 원조 친노의 수장께서 경박한 짓 그만하라고 했으니 추미애 장관도 여기서 멈추고 민주당도 원조 친노의 말씀대로 천벌받을 짓 그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오늘도 추미애의 파트너 라임 김봉현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이 있어 전해드립니다.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이 검찰의 모종에 거래를 제안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전자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수사에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는 건데요. 관련 소식 강혜국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이 검찰에 모종의 거래를 제안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전자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인데요. 전자보석은 구속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스마트워치형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하는 제도입니다. 손목형 전자장치를 통해 피고인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확인하고 대택구금 외출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후인 지난 8월 도입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5일 1차 검찰 조사에서 전자보석으로 나가게 해주면 검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팀은 이 같은 김 씨의 요구를 법무부에 보고했다고도 전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 그간 1, 2차 옥중 편지로 야권 정치인과 검사를 대상으로 한 로비 의혹을 폭로한 배경이 결국 자신의 전자보석을 위한 밑그림이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 씨 폭로의 신빙성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씨는 1차 검찰 조사에 앞서 1, 2차 옥중 편지에서도 이 같은 속셈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1차 옥중 편지에서는 전자보석을 재판부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2차 옥중 편지에서는 추 장관을 향해 전자보석 제도를 활용도 못할 거라면 뭐하러 만들었느냐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출신한 변호사는 김 씨의 저의까지 드러났는데 폭로의 신빙성은 더욱 떨어졌다고 본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마냥 김 씨 발언에 수사를 의존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무엇이 사기 피의자가 감히 검찰의 거래를 제한할 정도로 만들었나라고 개탄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희국입니다. 이 수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좀 선처가 될 수가 있겠냐라고 여쭤보셔서 만약에 여기서 그냥 사퇴를 하신다면 좀 조용해져 가지고 저희도 좀 일 처리하는데 재량과 룸이 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는. 이거 부정청탁 아니에요? 선처해달라고 한 거? 여러분 방금 보신 장면 모두들 기억하실 텐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22일 국회 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조국 전 장관 후보 일가 수사에 착수하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조 전 장관을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부정청탁 의혹도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지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만나 저런 얘기를 했다는 자체가 그냥 넘어갈 사안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윤 총장이 저 발언이 있고 난 이튿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선처를 요청한 적이 없다면서 나에게 사전 보고도 피해자 소환 한 번 없이 갑자기 강제 수사를 한 것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상반되는 두 사람 주장이 법조계에선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고 예민한 사안이니만큼 나중에라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는 여론도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매우 의미 있는 전언이 나왔습니다. 어제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였는데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조 전 장관 가족 비리의 펀드 비리, 입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30여 군데 압수수색이 실시됐던 작년 8월 27일 당시 현직이었던 박 전 장관이 윤 총장에게 먼저 연락을 취했고 두 사람은 그날 오후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당시 압수수색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던 박 전 장관은 윤 총장에게 미리 압수수색 사실을 귀뜸이라도 해주지 그랬냐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까지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논란의 핵심은 박 전 장관이 수사 관련 얘기를 하면서 윤 총장에게 조 전 장관 부부를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냐 안 했냐라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당시 상황을 아는 복수의 사정기관 관계자들은 박 전 장관의 선처 요청은 조 전 장관 부부를 불구속 수사를 해줄 수 없느냐라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야당의 주장대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부정청탁으로 걸려 들어갈 개연성이 농후해 보이는데요. 조선일보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에게 크로스 체크를 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심리 분석가로 유명한 이수정 경기대 교수가 검찰총장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를 비난했습니다. 이수정 교수는 추미애가 사기 전과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믿고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범죄자의 조언을 받으며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장관님이라며 추미애에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본래 민주당 쪽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이 교수는 신기하게 돌아가신 박원순 성추행 문제를 계기로 국민의힘당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했고 최근에는 재보궐선거 경선준비위원회에도 합류했습니다. 범죄심리 분석가가 말하는 추미애는 어떤 인물인지 강혜국 기자의 보도로 들어보시죠. 이수정 교수는 월간지 신동아 11호로 인터뷰에서 지난달 16일 라임자산운용 로비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현직 검사에게 술접대를 했다는 야당 정치인 로비 수사를 검찰이 뭉갰다는 내용의 옥중 편지를 공개하고 사흘 뒤 추미애가 김씨 주장만 믿고 라임 사건에서 윤석열 총장이 손을 떼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과 관련해 범죄자가 구치소에 앉아 검찰을 훈계하다니
진짜 웃기는 일 아닌가라며 범죄자의 조언을 받으며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장관님은 범죄자들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20여 년간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1세대 프로파일러로 알려진 이 교수는 지난해 영국 BBC 방송 올해의 여성 100인에 선정됐습니다. 이 교수는 인터뷰에서 김봉현 씨 입장에서는 법무부와 검찰, 여야 간 싸움을 붙이니 얼마나 재미있겠나라며 교도소를 다녀보면 숨 쉬는 것 말고는 다 거짓말인 사람들이 정말 많다. 이들은 일단 거짓말을 하고 본다. 거짓말을 100개 해서 한두 개라도 통하면 이득이니까라고 했답니다. 사기꾼들의 말은 일단 믿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수는 우리는 범죄자를 면담하기 전에 그 사람에 대한 기록을 거의 암기하다시피 한다며 이런 준비 없이 범죄자의 거짓말부터 마주하면 진실이 무엇인지 헷갈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그런데 이런 범죄자를 정의 구현하는 내부 고발자로 만들고 있다며 누구를 위해서인가? 가치체계가 흔들리고 잘잘못이 애매해지면 제일 좋아할 집단은 범죄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김봉현을 신뢰하는 추미애는 지난달 2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감찰 조사 결과 김봉현의 폭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술접대 당사자로 지목된 현직 검사들은 아직 조사도 하기 전에 김 씨의 일방적 진술만 듣고 의혹을 기정사실화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김봉현이 한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추미애는 범죄심리학과 교수의 뼈 때리는 충고에도 검찰개혁을 한답시고 사기꾼들을 공익제보자로 추켜세울 전망입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 공천을 위해 진행한 전당원 투표가 민주당 당규상 유효 투표율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성 86%로 압도적 찬성표가 나오긴 했지만 권리당원 중 26.35%만이 투표해 투표율이 총 유권자의 3분의 1에 미달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당원 및 당비 규정에는 전당원 투표가 실시되면 권리당원 3분의 1 이상의 유효 투표가 나와야만 결과가 확정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당의 귀책 사유로 치러지는 선거에는 후보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당원 당규를 어긴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를 무조건적으로 내기 위해 다른 규정 또한 어긴 것입니다. 자신들이 내세운 규칙은 막무가내로 무시하면서 필요할 땐 말을 쏙 바꿔버리는 더불어민주당 소식, 김자유 기자가 전합니다. 어제였던 2일 더불어민주당은 전당원 투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전당원 투표율은 26.35%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찬성 86.64%, 반대는 13.36%로 압도적으로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발표 직후 민주당이 진행한 전당원 투표의 유효 투표율이 민주당 당규상 전당원 투표 유효 투표율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번 전당원 투표의 권리당원 중 26.35%가 참여해 투표율이 총 유권자의 3분의 1에 미달했다는 것입니다.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이번 투표가 여론 수렴 과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내에서 치러진 공식적인 투표였는데 단순히 의견을 묻는 대화 수준으로 취급하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공보국 명의로 당원 투표는 당대표 최고위원 및 당의 지도부가 직권으로 실시한 투표로서 당이 구축한 모바일 투표 플랫폼을 이용하여 당원들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투표라며 당규 제2호 제9장 권리당원 전원투표에 명시된 규정은 권리당원의 청구로 이뤄지는 전당원 투표에 관한 것으로 지난 주말에 당이 실시한 전당원 투표와는 별개의 조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주말 당원들의 의견을 물은 전당원 투표는 유효 투표 3분의 1 이상의 투표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지같은 해명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당규에는 지도부가 직권으로 전당원 투표를 붙일 수 있는 별도의 조항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 지도부가 직권으로 당원들에게 현안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진행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야당은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가 초당원적 투표라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힘당의 한 의원은 민주당 지도부가 당원 당규의 근거 규정도 없이 본인들의 정무적 판단에 의해 초당원적 전당원 투표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원 개정 작업에 착수하는 것 자체가 여론의 비판을 당원들에게 같이 뒤집어쓰게 한 것이라며 늘상 민주를 외치던 집권 여당이 당내 절차를 무시하고 아무런 효력도 없는 전당원 투표를 당원 결집용 정도로 사용한 것이다. 절차적 하자로 원천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사실상 후보를 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가운데 국민의힘의 행보도 빨라졌죠.
어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서울 부산 지역 전현직 당 중진 의원들과 만찬을 함께하며 지방선거와 관련한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지방선거도 지방선거지만 국민의힘 지지 기반인 TK 지역 민심이 정말 범상치 않습니다. 아무리 못 믿을 여론조사라고 하지만 TK에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죠. 한국갤럽 조사였는데요. TK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34%로 국민의힘 30%보다 높게 나온 것입니다. 자, 때문에 TK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의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만 김종인의 호남 사랑은 계속될 듯 싶습니다. 자,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광주를 다시 방문한다고 하는데요. 구청장들과 정책 협의를 갖고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를 한 다음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광주, 전남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TK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것일까요?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대구 지역 의원들이 돌연 대구시청에서 대구, 경북, 시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부랴부랴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의 립서비스가 그야말로 가관이었는데요. 함께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대구 경북은 비단 대구 경북 출신 의원들에게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대한민국의 보수와 대한민국을 지탱해온 큰 기둥 역할을 해온 지역이고 또 우리 사회와 나라에 대한 책임감과 주인의식이 남다른 지역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구를 방문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는 우리나라 산업화 민주화의 동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이끌어 와주신 이런 대구였는데 이 TK 의원님들이 평소에도 많이 챙기고 또 금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일정 부분은 반영시키기 위해서 함께 애를 써서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도 너무너무 고픕니다. 여태까지 너무 많이 굶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과식을 하더라도 많이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시당을 통해서 또 얘기하시면은 저희들이 또 나서서 해당 의원님 좀 열심히 하시도록 독려도 하고 중재도 해드릴 테니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정책협의회 여러 대구 의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 모두 모아서 각 의원별로 어떤 걸 하면 좋겠다 하는 이런 요청사항을 제가 전달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구체적으로 의원별로 이 부분을 꼭 해주셔야 된다 하는 자세한 사항을 다시 한번 전달해 주시면은 조만간 대구시 의원님들 다 모아서 원활하게 예산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바 있지만 대법원의 일제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행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이 우선 배상에 응하면 나중에 한국 정부가 전액 보전한다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에 타진을 했으나 일본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일본 아사히 신문의 보도를 인용해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렸는데요. 자, 만약 이게 계속 비공개가 유지가 됐고 일본이 이를 수용했으면 문 정권은 100% 이를 자신들의 치적으로 삼으며 일본에 대단한 걸 얻어낸 것처럼 선전선동했을 것입니다. 불보듯 뻔한 일인데요. 자, 이와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헛발질 외교를 넘어 비겁하고 참기 어려울 정도로 굴종적인 외교 참사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 의원이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정권의 죽창은 어디 숨었나 습관화된 선택적 분노와 위선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는데요. 김 의원은 무언가 실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답답한 마음이 앞섰을 것이라고 짐작이 되기는 한다면서도 스가 일본 총리의 방안을 이벤트로 삼기 위해 국격을 훼손하는 뒷거래를 한다면 이것은 허용될 수 없는 친일 행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일본 기업이 배상에 응하면 한국 정부가 나중에 전액 보전하겠다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제안했으나 일본 측이 거부했다는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는 일본군 위안군 문제도 이 정권은 3년 6개월이 되도록 단 하나 해결해 놓은 것이 없다며 그냥 일본이 자진해서 사회화 배상을 해주는 하회와 같은 성음만을 고대하고 있으니 참 나쁜 정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김기현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김원웅 광복회장도 겨냥했는데요. 그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라는 분이 죽창가를 외치고 자격조차 의심되는 광복회장이 파묘 운운하며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한일 지소미아 파기를 거론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노아베, 노재팬을 외치더니 그분들은 지금 다 어디에 숨었냐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그놈의 죽창은 일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국내 야당을 찌르기 위한 선택적 분노의 무기였느냐며 앞에서는 현실성 없는 큰소리를 치며 국민들을 속이고 뒤로는 호박씨 가득 국민 세금으로 일본과 추잡한 뒷거래나 하는 것이라면 딱 야바위꾼 수준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을 비난하면서 중국 거들기에 나섰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북한에 사살된 공무원 소식 전해드리면서 북한이 우리 국회 국정감사를 예의주시하며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북한은 우리 국정감사를 분명 아주 열심히 본 게 틀림없는 듯합니다. 북한이 우리나라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에 예민한 반응을 표출했는데 이는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의 지난달 21일 국정감사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번에도 미치광이 등 거친 언어를 일삼았습니다. 이어서 강혜국 기자가 전합니다. 북한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어제 2일 곤장 메고 매 맞으러 가는 격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측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매체는 남조선 군부 우두머리들은 제52차 남조선 미국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사드의 안정적 주둔 환경 마련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 구축에 합의했다며 그에 따른 사드 추가 배치를 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처지도 모르고 놀아대는 하수인들의 호전적 망동은 자멸만을 재촉하게 될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하수인 노릇만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무척 열받은 듯 보여집니다. 매체는 사드 추가 배치와 같은 무력 증강 책동은 조선반도의 긴장 격화와 전쟁 위험을 몰아오는 무모한 망동이라며 남조선 군부가 외세화해 군사적 결탁을 운운하는 것으로 하여 온결의와 국제사회의 강한 우려와 항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사드 추가 배치 가능성에 으름장을 놓은 것은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의 지난달 21일 국정감사 발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남대사는 사드와 관련해 삼불원 측은 약속도 합의도 아니다라고 발언해 해당 원칙의 구속력을 사실상 부정했습니다. 삼불원 측은 경북 성주군 사드 배치와 관련해 갈등을 빚은 한중 양국이 지난 2017년 10월 한국의 미국 미사일 방어체계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한 중국 측 우려를 인정하고 협의를 통해 갈등 요소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등장한 개념입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남관표 대사 발언 이튿날 중한 양국은 2017년 10월 단계적으로 사드 문제를 처리한다는 합의를 달성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우리 민족끼리는 한국군이 미국 전략사령부 주관 글로벌 선더 글로벌 센티널 훈련은 물론 다국적 연합 상륙 훈련인 코브라 골드 훈련 등의 참가 의사를 밝혔다며 동족 대결에 환장한 전쟁 미치광이들의 호전적 실체라고 했습니다. 지네가 아쉬울 때만 동족이라는 북한. 누가 누구더러 전쟁 미치광이들이라고 하는 건지. 미치광이들한테 미치광이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그리 썩 깨끗하진 않네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혁명가 콤플렉스에 사로잡힌 인상을 주고 있다. 자신들의 정치적 부상과 가외의 성공을 혁명으로 설명하려는 열망이 너무 컸던 것으로 짐작된다. 혁명이 아니고는 자신들의 극적인 등장을 제대로 설명할 스토리를 꾸며낼 수가 없다고 여겼던 듯하다. 정치 과정에는 의외성이 있게 마련이라고 여겨 자신들의 정치적 성취도 그 같은 정치 현상의 하나로 인식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린 것이다. 우리 현대사의 정치 리더들 중에 노무만큼 쉽게 권력을 쟁취한 사람은 없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모두 유정한 배경적 스토리를 갖고 있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도 그 점에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는 12.6 사태 이후에 정치적 혼란기에서 사건적으로 등장했다. 그 때문에 충분히 징벌을 받고 망신도 당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도 다양하고 복합적인 배경을 갖고 있긴 했지만 큰 틀에서 말하자면 비로소 제도에 의한 집권, 그러니까 국민이 평가하고 심판하고 선택한 결과였다.
그 점에서 노무현 문재인 두 대통령도 다를 바가 없다고 하겠는데 과도한 의미부여 욕구가 결국 기형적 정권을 만들어내고 말았다. 기형적이라는 표현에 너무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다. 혁명이 필요한 시기도 아니고 분위기도 아니었는데 선거를 통해 당선된 대통령이 사후적으로 혁명을 선포하면서 정권을 극적으로 몰아갔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니까. 노 전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든 건 시민혁명이라고 외쳤다. 그는 취임 이듬해 프랑스를 방문해서 자신은 혁명을 좋아하며 특히 프랑스 혁명을 좋아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했다. 후보 적에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하더니 당선 후엔 천도라고 표현을 바꿨다. 천도는 한 시대의 지배 세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그 일에 집착했다. 왕조 시대의 역성혁명을 염두에 둔 말이었을 것이다. 유권자는 혁명을 하는 기분으로 그를 선택한 게 아니었다. 유권자 지층이 바뀐 결과였다. 김대중의 당선에서 이미 그런 현상이 가시화됐었다. 이 경향이 노무현 때에 와서는 인터넷의 확산 등으로 더 적극화했다. 물론 극렬 지지층은 혁명을 한다는 기분을 가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 전반의 분위기가 아니었다. 그리고 노 후보는 가까스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이겨냈을 뿐이다. 그의 승리엔 김대엽, 서른 위의 모함, 흑색선전이 크게 한몫했음을 부인할 수도 없다. 어쨌든 노 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에 비해 너무 쉽게 그러면서도 극적으로 얻은 승리의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지 못했다. 그 욕구가 시민혁명론을 만들어낸 것이다. 그렇지만 그 주장은 확산되지 못했다. 그런 인식이 수용될 수 있기엔 우리 사회가 너무 평온했었다. 그리고 그의 리더십이 혁명론을 뒷받침하는 데 턱없이 부족했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보수는 물론 진보로부터도 파상적인 공격을 받았다. 돌파해보려고 했지만 그의 편조차 힘을 보태는 데 인색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과정은 더 쉬웠다. 사실 그 자신이 한 일은 별로 없다. 한마디로 하자면 노무현 대통령의 음덕이었다. 90년대를 통해 급격히 비대해진 좌파 세력의 우파에 대한 공세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관통하며 과격화했다. 그 추동력은 복수심이었다. 노무현의 자살은 우파 정권에 의해 강요된 것이라는 논리가 좌파 세력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복수심을 자극했던 것이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존경하는 절친, 마지막 비서실장, 탄핵 변호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라는 상징성으로 어렵지않게 좌파의 대안이 됐다. 또 그 덕에 어떤 정치적 고난도 겪은 바 없는 이력으로 다 차려진 상을 차지할 수 있었다. 좌파라면 당연히 가졌어야 하는 화려하고 장기적인 투쟁 경력이 그들에겐 없었다. 그런데도 대통령직은 투쟁가들이 아닌 이 두 사람에게 주어졌다. 지지 세력들에게 회의감을 안겨주지 않으면서 국민적 지지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신화가 필요했다. 더욱이 문 대통령은 그 좋은 여건에서도 41%의 득표에 그쳤다. 그래서 고안된 것이 촛불의 혁명론이었다. 좌파운동권의 핵심들, 그러니까 혁명론자들로 참모진을 구성했던 배경도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다. 혁명은 천둥번개의 벼락이다. 그래서 이들은 적대청산의 기치를 내걸었다. 문재인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이때부터 투쟁을 시작한 셈이다. 적대청산은 누적된 패단을 청산하는 작업이어야 한다. 그런데 정권 측은 노무현 정권 다음에 우파 정권 담당자들에 대한 인적 청산에 매달렸다. 당시 대통령을 비롯 정권 핵심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감옥을 향한 긴 행렬이 생겼다. 그 대열에는 직전 정부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전 정부의 대통령도 포함됐다. 혁명검찰과 혁명법정은 박 전 대통령에게 32년, 이 전 대통령에게 17년 확정의 징역형과 엄청난 금액의 벌금 추징금이라는 징벌을 내렸다. 살아서는 교도소 문을 나설 생각을 말하는 뜻이겠다. 문 대통령도 너무 나갔다고 여길 법하다. 직전 정부 우파 정부 격파 및 보복으로서는 정도가 지나치게 심하지 않은가. 너무 오래 끈 바람에 퇴로가 막혀버렸다. 당할 만큼 당한 사람들로서는 두려울 게 없다. 그러니 사면의 효과도 기대할 바 못된다. 설령 멈출 생각이 있더라도 극렬 지지자들이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이래저래 계속 직진하겠다는 것인데 언제까지나 자신이 칼자루를 쥐고 있을 것은 아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욱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경찰을 순치하고 공수처라는 초법적 수사 및 기소기관을 운영하겠다고 기를 쓰는 듯하다. 그야말로 범정권적 권력 집중 작업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2차 혁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게 언제까지 문재인 정권 보호막이 되어줄까? 누구에게도
어느 기관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 공수처가 과연 문재인과 그의 사람들에게 영구히 충성을 다하리라고 기대하긴 어렵다. 뻔한 이치 아닌가. 그런데도 공수처야말로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줄 든든한 방벽이라고 여겨 그 출범에 올인하는 모습들이 기이해 보이기까지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대법원 확정 판결 후 법치가 무너졌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훨씬 할 말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는 말을 안고 있다. 그들의 감옥 위로도 세월은 흐른다.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 난민이 될 처지에 놓였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결국 위로금을 주고 세입자를 내보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남기 부총리가 퇴거 위로금을 준 것이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대한민국 경제수장이 사실상 세입자에게 뒷돈을 준 선례를 만들었다는 지적인데 문재인 정권 사람들, 이래서 가지가지 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 듯합니다. 지난달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남기 부총리님의 퇴거 위로금은 얼마입니까? 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청원에는 불로소득을 지향하며 다주택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국민들 행복은 뒷전, 연일 증세 정책을 만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고 글을 시작했습니다. 청원에는 부동산 시장에도 엄연히 규칙이 있는 건데 근시안적 정책 남발로 휘저어놓더니 이젠 급기야 세입자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법도 상식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선례를 몸소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총리가 착각하고 계신 듯 집이 있다고 모두 부자가 아니신데 많은 국민은 집을 팔려면 부총리처럼 현금이 필수인 세상인가. 부총리를 포함해 능력이 되는 분은 현금을 척척 안겨주고 있겠지만 나머지 서민은 생각하고 있나 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부총리가 몸소 보여준 부동산 정책의 실천, 대체 얼마를 주면 세입자가 수긍을 하고 집을 비우는 건지 궁금하다며 대한민국 수장으로서 보여준 퇴거 위로금은 민간 시장에서 또 다른 정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는 전월세 상한율 5% 등 이미 지나치게 시장 개입을 하고 있으니 위로금 또한 정해줄 것이냐, 이건 개입, 저건 모르쇠가 아니라 퇴거 위로금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며 퇴거 위로금이란 정체모를 수단까지 생겨난 현실이 매우 유감이고 더불어 이 정부가 지향하는 세입자의 불로소득에 대한 의견도 매우 궁금하다고 썼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홍남기 부총리가 위로금으로 얼마를 줬는지 궁금하고 또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청원인이 대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네요. 앞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는 1가구 2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경기 의왕시 아파트를 9억 2천만 원에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 매매가 불발될 위기에 처했고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 홍남기 부총리는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혀 내년 1월까지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임대차 보호법 시행 이후 주변 전세가 2억 원 이상 뛴 데다 매물도 사라져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홍 부총리는 전세 난민이 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말 세입자에게 이사비, 즉 위로금을 건네는 방식으로 합의를 했고 매수자와 매매 계약을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한 정치검사가 탄생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서울 동부지검에서 일하는 진혜원 검사입니다.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검사가 정경심의 자녀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지난 1일 공무원 신분인 진혜원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표창장 원본은 최땡땡 본인이 작성해 사본을 장관님 측에 줬고 최땡땡 본인이 준 것인데도 위조된 것처럼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거짓말하고 전달했으며 이를 사퇴 종용 블러핑용으로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편인 줄 알았던 박땡땡 전 의원님이 전 국민에게 문서 원본 파일을 공개함으로써 일이 틀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썼습니다. 여기서 최땡땡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 그리고 박땡땡은 박지원을 뜻합니다. 아울러 진혜원 검사는 표창장 관련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면 장풍과 염력으로 살인죄가 인정되는 소림사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진혜영 검사, 뭘 바라고 이런 글을 공개적으로 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뭘 바라고 이러는 건지 아주 잘 알겠지만 진혜영 검사의 검사 같지 않은 이런 행태는 그동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진 검사는 기이하게 돌아가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게재하면서 나도 성추행했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진 검사는 이렇게 피해 여성을 조롱하듯 박원순 편을 들어준 적이 있고 지난달 25일에는 대검찰청 앞에 놓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을 두고 서초동의 신땡 서방파가 대검 나이트라도 개업한 줄 알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추미애가 다스리고 있는 기생충스러운 검사의 수준을 확인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뉴스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아침을 책임지고 있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고요. 저는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뉴스를 가지고 내일 아침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